사실 투자 결정을 하게 된 거는 수익률이었죠.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투자처였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많고 많은 부동산 중에 어떻게 일본 부동산에 투자에 관심을 갖고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계기가 궁금해요. 이 책을 처음 썼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19년에 서울 아파트를 처분하고서 종잣돈 5억 원 정도를 수중에 얻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5억 원으로 그 당시에 또 다른 투자처를 알아보러 다니는데, 아시다시피 그때 완전 불장이었잖아요. 5억 원으로 할 수 있는 투자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약간 부동산에 이제 저 약간 이렇게 내가 미쳐가지고 일본 여행을 갔다가, 도쿄 여행이죠, 정확히 말하면. 도쿄에 여행을 갔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둘러보니까 거기서도 부동산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먹는 이 라멘집도 누군가는 임대료를 내고 또 누군가는 임대인이 있을 거고, 그럼 그건 내가 될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이제 돌아오면서 일본 부동산 공부를 조금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무엇보다 사실 투자 결정을 하게 된 거는 수익률이었죠.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투자처였고, 또 뭐 앞으로도 우리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제 좀 싼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를 느꼈고요. 물론 그 과정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돼서 이 길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럼 방금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얼마 정도의 돈이 있어야지 일본에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게 참 많은 질문을 받는데요. 이 가끔 뉴스 기사 보다 보면 뭐 도쿄 뭐 30분 정도에 도달하는 집을 뭐 몇 천만 원에 살 수 있다, 막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이 막 나오고 해서 되게 소액으로도 일본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나,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는데요. 이게 정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거죠. 제가 이제 취득한 부동산은 이제 도쿄 신주쿠구에 있는 상가주택. 그들은 이제 이또 맨션, 그러니까 1동짜리 맨션이라고 부르는 이제 하나의 상가주택을 구매한 건데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는 레버리지도 사용해야 하고요. 또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종잣돈, 이제 제가 5억 원을 이 책에서 종잣돈 5억 원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물론 저렴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외곽에 혹은 뭐 원룸 맨션이랄지 이런 것들은 1억 원 내로도 살 수 있는 게 있죠. 다만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저렴한 일본 부동산을 구매한다 라고 했을 때는 좀 신중히 들어가야 되고, 대출은 사실상 못 받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한다면 소액 투자도 가능한 부분이죠. 대출을 못 받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는 평범한 그냥 원룸 오피스텔을 매매한다 라고 한다면 그 원룸 오피스텔에 KB 시세가 있고, 거기서 뭐 LTV 몇 %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딱 그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라면 제도가 되어 있는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본은 철저하게 모든 매물들을 다 감정평가를 들어가게 돼서 그 감정평가가 조금 우량해야지 대출이 나오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근데 만약에 현지에 살면서 현지인이 투자한다면 조금은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한국에 있고, 만약에 구독자분들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한국에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사실상은 저렴한, 즉 담보가 적게 잡히는 부동산은 사실상 대출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해요. 그러면 그게 평가에 의해서 대출이 안 나온다는 말씀이시니까 그런 물건은 투자를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은 건가요? 이게 사실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한국인들이 부동산 투자를 생각할 때 차익형이냐 수익형이냐 가장 크게 그렇게 먼저 시작하죠. 아파트를 차익 보고 들어가려고 하고, 원룸 오피스텔을 차익 보려고 들어간다, 이런 경우 별로 없잖아요. 이제 수익을 보러 이제 주택만 투자를 본다면. 그렇게 했을 때 일본도 비슷한 상황인데, 일본은 사실은 차익을 기대할 수 없었던 시장,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말이 안 됐던 시장 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상황이 반전된 거고요.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뭐 좀 뜨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수익형으로만 접근해야 되는 부동산 시장이다 보니까, 물론 싼 부동산에 레버리지도 못 태우고, 하지만 만약에 그것의 수익률이 매우 훌륭해서 내가 그 수익률로 만족한다 라고 한다면 뭐 또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투자의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그 투자하신 일본 맨션은 어떤 거를 보고 투자 결심을 하시게 된 걸까요? 일단은 2019년에는 지금 일본 부동산과 조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지금도 사실 일본 부동산이 저렴하다라는 느낌으로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또 엔저 뭐 이런 효과 때문에 더 주목을 받는 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일본 부동산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특히 이런 개인 투자의 경우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저렴했다고 저는 평가했던 거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수익, 제가 5억 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5억 원 가지고 도쿄 신주쿠에 있는 상가주택을 구매를 하면서 그 당시에 표면 수익률 이 5.8%였습니다. 사실 한국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서울에서 5.8% 나오는 상가주택을 산다는 거 정말 어렵고 지금도 어렵고요. 일본에선 그게 가능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 얘기가 아마 후에 계속 나올 텐데 그 대출을 받긴 정말 힘들었는데 대출 그 난관을 뚫고 나니 대출 금리를 1.5%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로 수익형 투자로서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고 그걸로 이제 사실 거기서 이제 끝났으면은 우리 투자자들은 그게 끝이 아니죠. 월세를 올리는 좀 작업을 했고 그런 일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실질 수익률 13%, 그러니까 실제 투자 금액 대비해서 수중에 남는 금액을 했을 때 연 13%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수익형 투자로서 그리고 좀 한국을 벗어난 대체 투자로서 굉장히 훌륭하게 투자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하고 있고요. 월세를 올리는 작업 같은 거를 한국에서 혼자 하시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두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 도움을 주시는 어떤 루트가 있었는지 그리고 언어의 장벽이 없었는지 궁금해요. 맞아요. 일단 이것도 이야기를 시작할 때 2019년에 제가 도쿄 상가주택을 구매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때 코로나19가 터졌잖아요. 일본에 못 가는 거예요. 제 건물을 샀는데 3년 동안 못 갔어요. 근데 너가 월세 올리는 작업을 했다고? 어떻게? 이거는 이제 일본에 관리회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임대 관리랑 건물 관리를 대신해주는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이런 관리회사 등장해서 그런 건물주분들이나 어떤 이런 좀 낡은 주택 같은 거 대신 임대 관리, 그러니까 대신 입주자 모집해주고 입주자들 민원 처리하고 월세 받아다주고 이런 시스템이 생기고는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 도쿄의 경우에는 그 시스템이 굉장히 오래되었고 그리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일본에 가지 못했음에도 멀쩡히 월세는 잘 받았고 그리고 또 아까 전에 궁금하신 내용처럼 월세 올리는 작업 당연히 세입자 나가면서 그 안에 리모델링 한 다음에 리노베이션 한 다음에 새 입주자를 모집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관리회사가 대신 해주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고요. 그리고 이제 언어의 장벽, 이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일본어 못하면 투자할 수 있냐 이런 것도 있고 백승 씨는 일본어 잘하시나요? 이러는데 되게 부끄럽지만 저도 일본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일본어를 아예 못한다면 사실 투자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쵸? 말도 안 통하지, 읽을 줄도 모르지. 그런데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요? 오히려 좀 사기꾼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저는 추천하지 않는 편인데 대신 원래 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투자처가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투자처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외의 것들은 형식적인 거고 절차적인 거기 때문에 저의 경우를 이제 본다면 일반적인 생활 일본어, 의사소통은 대강은 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일본어, 진짜 회의실 딱 들어가서 하는 거 그건 못하거든요. 그럴 때는 항상 통역사를 대동하고 다녔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 이후에도 서류 작업을 한다든지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파파고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모순이 있을 수 있는 게 제가 일본어는 못하지만 한자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어가 대부분 서류가 한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읽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었다. 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저도 말은 못하지만 읽을 줄 아는 이런 능력을 나름대로 발휘를 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일본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데 진입을 하고자 하신다면 사실은 일본어 공부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럼 부동산 관리회사랑 통역사는 별개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관리회사도 이제 거기도 대기업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무슨 건설사가 대기업 있는 것처럼 거기는 이제 임대관리회사가 대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영어로 대응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영어를 할 줄 사실 한국인들이 영어 잘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할 줄 알면은 그런 거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그 공인중개사분하고 일본에서 거래를 하고 일단 물건 계약을 한 후에 그 관리회사는 어떤 식으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관리회사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그냥 창구로 연락을 해도 되고요. 이제 저의 경우에는 그 건물을 기존에 관리하셨던 관리회사를 승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함과 동시에 이쪽 관리회사가 있는데 너 이어서 받을래? 라고 문의가 오는 거죠. 업자한테. 그러면 공인중개사를 이제 일본에서는 업자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업자. 그래서 업자한테 이제 연락을 받고 그럼 오케이 하면은 그분들과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제가 아까 뭐 대기업들한테 연락을 돌려본다든지 또는 뭐 누구로부터 소개를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겠죠.